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입니다. 제 삶의 이야기, 지금까지도 떠올릴 때마다 망설여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낡은 영혼에겐 더 없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박서준, 올해 42살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하기엔 조금 거창하지만 시골에서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20년 넘게 땀 흘린 끝에 지금은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집을 지었지만 정작 제 집인 성수동의 펜트하우스는 그 운명의 날 이후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전 저는 빗길 교통사고로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내 김지아를 잃었습니다. 지아는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갓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 32에 세상을 떠났죠.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은 나이 차이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10살 차이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내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아내의 밝은 성격과 따뜻한 마음은 제 거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꺼지자 제 세상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친 듯이 회사 일에 매달렸지만 밤이 되어 텅 빈 집에 돌아올 때마다 공허함이 괴물처럼 저를 삼켰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거실은 너무나 고요했으며 침대는 어찌나 넓던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매일 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장모님 이수연 여사께서 저희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올해 55이십니다. 유일한 딸을 잃은 슬픔은 저보다 만 배는 더 크셨을 테지만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폐인처럼 지내는 저를 참아 그냥 둘 수는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서준아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집에 들어서며 건네셨던 장모님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시곤 나지막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니? 하늘에 있는 우리 지아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그날 이후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빨래를 하고 망각의 먼지가 쌓인 집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은 상처를 공유한 유일한 사람들이었고 그저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혼자셨습니다. 장인어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다 장모님께서 슬픈 미소를 지으셨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고작 13살 차이입니다. 호칭은 장모님이지만 사실상 같은 세대나 다름없었죠. 장모님은 20대 초반에 딸을 낳으셔서 그런지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하고 고운 모습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가을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 덕분인지 5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생기가 넘쳐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술 뜨기도 힘들었지만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차렸습니다. 억지로 회사에 나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장모님과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자
제 마음속 슬픔도 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숨 막히는 고통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운명의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말 저녁이었죠. 장모님은 부엌에서 분주하셨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장모님께서 입고 계셨던 원피스였던 것 같습니다. 짙은 청록색의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평소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몸의 선을 드러내는 옷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몸을 숙이실 때마다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그분을 향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메오리는 그렇게 소리쳤지만 오랫동안 메말랐던 제 심장은 멋대로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의 도망치듯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원피스를 입은 장모님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 누구라도 떠올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그 모습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가장 혼란스럽고 숨결이 가빠지던 바로 그 순간 딸깍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내일 입을 셔츠 다려왔다. 장모님께서 하얀 셔츠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장모님의 시선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제 손의 위치를, 당황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 표정까지도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귀는 멍멍했고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침대 위에 급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떨리고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문이 닫히고 저는 굴욕감과 공황 상태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는 그저 끔찍한 사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이미 위태로웠던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장모님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냉장고는 다시 텅 비었고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없이 망설였지만 차마 전화를 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1년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사시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상금은 받았는데 새로 집을 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구나.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모님의 한숨 소리에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차피 방도 남고 저 혼자 있는 것도 적적합니다. 솔직히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독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장모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겠니? 아닙니다. 장모님께서 계시면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할 겁니다.
결국 장모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은 상실의 아픔을 지닌 두 영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얽혀버린 우리.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누군가가 아니라 그저 곁에서 말없이 앉아 있어줄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연 외로운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없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지독한 아픔의 새로운 장으로 함께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지만 꼭 필요한 거리를 두기 위해 장모님은 제 방에서 가장 먼 복도 끝방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 며칠 동안 암묵적인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에 함께 둘러앉는 것. 과연 처음 며칠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의 바른 하우스메이트처럼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두 영혼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숨쉬게 되자 조용한 변화들이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집안일 전부를 도맡으셨습니다. 빨랫감 있으면 이리 내놓으렴. 같이 돌리게. 아,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내 빨래도 해야 하는데. 장모님은 거절할 수 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끼리 그런 사소한 걸로 격식 차리지 말자. 그렇게 저는 장모님께 빨래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 방문 앞에는 햇볕 냄새가 나는 깨끗한 옷가지들이 단정하게 개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 속옷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다음부터 속옷은 제가 따로 빨겠습니다. 왜? 장모님은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옷은 그냥 옷일 뿐이지.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는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가장 사적인 물건을 만지고 빨고 개는 일이 점점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익숙해짐이야말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의도치 않은 그 친밀함이 우리 둘이 애써 그어 놓았던 경계선을 무심코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는 앞치마를 두른 장모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고 또 아프도록 익숙하던지요.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책을 읽으시는 모습, 소파에 조용히 앉아 슬픈 영화를 보시는 모습. 그 모든 풍경이 제 마음에 조금씩 새겨졌습니다. 장모님은 집에서 주로 편안한 옷을 입으셨지만 가끔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으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다리를 꼬면 드러나는 매끈한 종아리. 그 모습에 제 시선은 자꾸만 머물렀습니다. 안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은 멋대로 엇박자로 뛰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장모님은 시간이 잊은 듯한 건강한 몸과 조용한 생명력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긴 밤은 잠 못 이루는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아가 떠난 후
깊이 잠들었던 제 안의 남성성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얄궂게도 그 방향은 장모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장모님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눈매, 입말,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까지. 장모님은 지아와 정말 닮으셨다. 아니, 정확히는 지아가 장모님을 닮은 것이었죠. 아내는 장모님의 젊은 시절이었고 장모님은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되었을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찔한 혼란이 덮쳐왔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일까? 아니면 감히 인정할 수 없는 다른 이유 때문일까? 함께 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을 향한 제 의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청소를 하려고 몸을 숙일 때, 식사를 하다, 수저를 건네다, 손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장모님 생각은 저를 잠식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퇴근길에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제주 감귤이라도 사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고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텅 빈 집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누군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설렜습니다. 왔니? 문을 열면 장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녁 준비 다 됐으니 씻고 와서 먹으렴. 그 평범한 한마디가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고 장모님은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레깅스와 민소매 티셔츠 차림은 장모님의 단아한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리는 척하며 장모님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무용수처럼 우아한 그녀의 모든 동작. 55살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모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그러니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아, 아닙니다. 그냥.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은 작게 웃으셨습니다. 나도 한 잔 타줄 수 있겠니? 목이 좀 마르구나. 저는 커피를 타서 장모님께 건넸습니다. 매트 위에 앉아 컵을 받으려고 몸을 뻗는 그 순간 저는 아찔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밤을 잠 못 들었습니다. 감사함과 욕망 가족애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사이에 경계선이 실 한 올처럼 가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장모님도 제 아내의 변화를 느끼신 듯 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면 먼저 피하셨고 식사 시간에 어색한 침묵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시던 장모님의 무릎 위 원피스 차림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 돼. 이성이 소리쳤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가 딸깍 소리가 나게 잠갔습니다. 안심하고 다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다른 상상을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제 머릿속은 장모님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숨결이 거칠어지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서준아. 문 밖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잠금 장치가 헐거웠던 모양입니다. 내일 입을 셔츠 다려왔. 장모님은 방으로 들어오다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제 모습을, 제 얼굴 표정을, 그리고 제 손의 위치까지도. 장모님의 눈이 커졌고 입술에서 하는 놀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지독한 수치심이 온몸을 불태웠습니다. 장모님의 손에서 셔츠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듯한 침묵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장모님은 서둘러 방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깊은 숨을 고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일 아침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을 나가기 직전 장모님의 그 눈빛. 거기엔 놀라움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함과 욕망, 가족애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사이의 경계선이 실 한 올처럼 가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그 운명의 밤은 우리를 영원히 멀어지게 할까요? 아니면 얄궂게도 외로운 두 영혼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마치 젤리처럼 끈적하게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을 때 장모님은 이미 부엌에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은 파문 하나 읽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일어났니? 와서 아침 먹어라. 장모님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평온함이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너는? 네, 저도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대화는 툭툭 끊겼고 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리는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니 장모님께서 불쑥 물으셨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녁 준비해 놓을게 물겨.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시던 장모님의 모습 놀라면서도 무언가 미묘한 감정이 스치던 그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셨던 그 말까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얄궂게도 집에 돌아가 장모님을 다시 뵙고 싶다는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사무실에서 거의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심장이 가슴팍을 쿵쿵 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왔니? 장모님은 평소와 달리 부엌이 아닌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꿈결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네, 저녁은 아직 안 했다. 너 오길 기다렸어. 장모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렴.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작은 찻상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 거리는 천리 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일 말이다. 먼저 입을 여신 것은 장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괜찮다. 장모님은 제 말을 막으며 가볍게 손을 저으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남자 혼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장모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감히 장모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장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매일 뵙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압니다. 장모님은 지아의 어머니시고 저는 장모님의 사위인데 하지만 뭐 장모님의 목소리는 무언가 깨어질까 두려운 듯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남자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집안일을 하시는 모습, 조용히 책을 읽으시는 모습, 그 옷을 입고 계셨을 때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게 제 눈에 들어와 어느새 마음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서준아, 정말 죄책감이 컸습니다. 지아에게도 죄송하고 장모님께도 죄송했습니다.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장모님 생각만 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의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지. 그녀는 연민과 아득한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방에서 혼자 그러고 있는 너를 봤을 때 정말 놀랐다. 장모님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자꾸만 생각이 나더구나. 나도 사람이고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여자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뻗어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서준아. 장모님은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가만히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은은한 달빛만이 스며드는 고요한 방 안에서 우리는 그저 긴 겨울밤 서로를 데워주는 두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다정함, 누군가를 보듬고 또 보듬어지는 감각, 1년 넘게 깊이 잠들어 있던 제 안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장모님은 제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따뜻한 기운이 가슴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눈을 뜨셨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니 장모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장모님은요, 나도. 장모님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습니다. 나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저는 장모님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사전적 의미의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집 문 밖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내리면 둘만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주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고, 식사 후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낡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고 노란 은행잎이 가득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밖에서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는 것을. 2달이 흘렀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 영혼의 유대와 이해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장모님, 이번 주말에 우리 여행 갈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곳으로요. 딱 우리 둘만. 장모님은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바다가 바로 내다보이는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와, 예쁘다. 장모님은 창가에 서서 바다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감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해변을 손잡고 걸으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 테라스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장모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그럼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벽빛 속의 그녀는 일출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꺼낸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장모님의 눈이 커졌고 이내 두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이른 아침의 해변에서 우리는 서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사랑은 비록 늦게 그리고 금지된 모습으로 찾아왔을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상처와 비밀 위에서 피어난 이 행복은 세상의 빛 아래에서도 온전할 수 있을까요? 부산 여행 후에 행복했던 날들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작은 세상 속에서 살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운명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장모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번호를 확인한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응, 나다. 그래, 언제 오는데? 전화를 끄는 장모님은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가 한국에 들어온단다. 처형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유진 지아의 언니. 그녀는 거의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가 그곳에서 결혼해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에도 팬데믹 때문에 오지 못했었죠. 왜 갑자기요? 미국 생활 정리하고 아주 들어온다더구나. 늙어가는 엄마가 걱정된다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처형이 돌아온다면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린 이 작은 세상은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오신답니까? 다음 주에. 그리고 당분간은 나랑 같이 살겠다고 하더구나.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이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어떡하죠, 우리? 장모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고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일단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일주일 뒤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처형을 마중 나갔습니다. 최유진은 여전했습니다. 오래된 해외 생활에서 묻어나는 자신감과 세련미가 넘쳤죠. 그녀는 장모님을 아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 다행이다. 그녀는 밝게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세요. 피부도 더 좋아지시고 눈빛도 생기가 도는 것 같고. 장모님은 어색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처형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가 애써 감추려는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저와 장모님을 얼어붙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아, 나 지금 내 제부집에 신세 지고 있단다. 네, 제부집에요. 처형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저도 거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호텔비도 아깝고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숨 막히는 세 사람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집은 갑자기 너무나 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서로를 바라볼 수 없었고 가벼운 손길 한 번조차 사치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굳게 닫힌 두 개의 방문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늦게 귀가했습니다. 처형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집안의 긴장된 공기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몸짓 하나하나에 이미 깊숙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넥타이를 매느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리 와보렴. 장모님께서 다가와 자연스럽게 제 넥타이를 고쳐 매주셨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고 따뜻한 숨결이 뺨에 닿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됐다. 장모님은 웃으며 제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형이 거실 문가에 서서 조용히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저녁 장모님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드셨고 고개가 옆으로 꺾이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장모님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셨죠. 너무나 익숙한 몸짓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부엌에서 나온 처형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마치 얇은 외줄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1년처럼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처형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킨 건가? 제부, 저희 집 구했어요. 처형의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 집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번듯한 곳에서 지내셔야죠. 언제까지 제부집에 신세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녀가 무언가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떠날 때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형이 방에 들어간 후 장모님께서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준아 얘기 들었지? 네, 이사 가신다고요. 장모님은 불 켜진 도시의 야경이 내다보이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장모님, 유진이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장모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너는 아직 젊잖니, 서준아. 너는 새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아주 중요해. 장모님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너 덕분에 지난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단다. 다시 여자로 태어난 기분이었어. 정말 고맙다. 저도요, 장모님. 저도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내 미래를 위해 내가 손을 놓아주어야 해. 저는 장모님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의 마지막 포옹이었을 겁니다. 장모님이 이사하시는 날, 저는 집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장모님의 손때 묻은 익숙한 물건들이 트럭에 실릴 때마다 제 마음 한 구석도 함께 뜯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잠시 둘만 남은 순간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장모님도요? 나한테 약속해 주렴. 장모님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웃으셨습니다.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겠다고 약속해.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한 여인과 우리의 추억을 싣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트럭이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텅 빈 공허함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억이 남아 저를 데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닌 제 인생의 아름답고도 다정했던 한 페이지, 제가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추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았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짧은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잘 지내니? 네, 장모님도 건강하세요? 과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여전히 서로를 지켜보며
행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뜨거운 열정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한 사람의 눈빛 함께 했던 따뜻한 시간만으로도 우리가 한때 얼마나 간절히 살았고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는 이름 없이도 외로운 영혼들을 묵묵히 데워주는 또 다른 수많은 조용한 사랑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